자, 이제 거의 29페이지에 오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취득원가에서 한정했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취득원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 왜 단기 비용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돼서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걔를 단기 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 연구를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예제를 통해서 그 연구의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왜 단기 손익 처리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금융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사고 팔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주식을 한 주를 삼성전자 주식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1월 7일 날 또 한 주를 예를 들어서 51만 원에 구입하고 근데 1월 10일 날 또 한 주를 예를 들어서 53만 원에 구입했다 그랬을 때 1월 15일 날 한 주를 처분했다고요. 처분했을 때 정해야 되잖아요. 얘를 팔았는지 평균적으로 팔았는지. 그래서 원가흐름의 가정,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흐름의 가정을 그냥 적용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쪽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기관들,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여기 있는 이 주식 같은 것들이 뭐냐면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가는 과정을 똑같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써놨는데 뭐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 원가 흐름의 과정을 다 주니까 가정에 따라서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30페이지에 오면 자 종목의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할 때는 종목별로 한다는 게 종목별로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시장에서 다르게 거래되면 무조건 다른 종목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종목의 구분에 보면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이죠. 자,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그 다음에 채무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는 당연히 다른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 지분상품인 경우에 이것은 우선주하고 보통주는 당연히 다른 종목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당연히 다른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통주 중에서도, 자, 이제 보통주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1일 날 현재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주를 갖고 있었죠. 10주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기준에 뭘 했냐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요. 이때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내가 10주를 더 추가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식하고 이 주식이 같은 주식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다른 종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에요. 자, 다른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식은 전기 말부터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을 줄 때 이렇게 1년치 배당금을 줘야 돼요. 1년치를 배당금을 줄 때 기말에 가보면 이제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선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배당을 선언할 때 1년치 배당금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날 현재 유상증자를 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5월 1일 유상증자를 해서 발행한 이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상신주라고 얘기하는데 유상신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이 유상신주로 발행한 이 주식은 배당금을 줄 때 요때부터 요때까지 7개월치 이자밖에 안 줘. 7개월치 배당금밖에 안 준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7개월치의 배당금만을 주기 때문에 이 주식과 이 주식은 배당금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전혀 다른 종목으로 거래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주당이익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챕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주당이익 쪽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때를 위해서 이 상식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요만큼의 배당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될 때 다른 종목으로 거래가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무는 좀 달라요. 실무에서는 이날 현재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할 때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줄 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배당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해요.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세표를 보면은 이 유상신주에 대한 가격이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은 요즘 발행되는 유상신주들은 여기 있는 구주하고 이거를 이제 구주라고 하는데 이걸 구주라고 해요. 옛날에 있었던 주식이라 해서 구주라고 하는데 이 구주하고 유상신주의 배당금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두 종목이 같은 종목으로 거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이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유상신주는 다른 종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과 이 종목은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따라서 얘는 얘대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얘대로 선입선출, 이동평균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 두 주식은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같은 종목으로 거래가 돼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1년치 배당금을 둘 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 이 구주하고 신주가 합쳐진다고요. 이런 걸 신구주 병합이라고 하는데 신구주 병합돼갖고 이제 같은 주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요 기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신주하고 구주는 다른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주식이에요. 요 배당금의 차이 때문에. 자, 그런데 유상신주로만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으로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때 주식을 줬는데 이 주식이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무상증자 또는 주식 배당을 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상증자를 하든 주식 배당을 하든 간에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이때 주식을 발행해 줄 때 이 주식은 이 구주와 같은 종목으로 거래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종목은 같은 종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무상신주는 이 종목과 같은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아셔야 나중에 주당이 가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요 챕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주당이익을 할 때 이걸 아셔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원래 주식과 같은 종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날 현재 구주가 있었다고 할 때 기중에 어느 시점에 무상증자라든 주식배당을 하든 간에 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은 항상 배당금을 줄 때 1년치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배당금을 줄 때 무조건 1년치를 줘요. 이게? 그래서 원래 주식을 따라간다고 얘가. 자,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여기는 그만하고 나중에 주당이 갈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유상신주하고 그 다음에 무상신주, 주식배당으로 발행한 주식은 서로 다른 종류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채무상품이 있는데, 자,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상품 무조건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시험에서도 사채밖에 안 내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상품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항상 뭐예요?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채할 때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자, 사채할 때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죠. 이 그림을. 그때 저번에 사채할 때 이 그림을 그렸었죠. 이렇게. 이자 지급일 사이에 요게 이제 1월 1일이고 얘가 12월 30일이라고 할 때 이자 지급일이 12월 30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요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때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가에게는 요 기간 동안에 경과이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경과이자를 별도로 빼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95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금액이 3원이라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95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원은 미지급이자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했죠. 그때? 그렇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사채 100원 여기다가 이제 8원에 현재가 처린 차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이게 뭐냐면은 투자자 입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현금으로 얼마를 줬냐면 현금으로 95원을 줬는데 이 95원 중에는 요 기간 동안의 경과이자를 지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말이 되게 되면 요때 이자 얼마를 받겠어요? 6원을 받겠죠. 1년치 이자 6원을 받을 거예요. 1년치 이자 6원을 받는데 실제로 그 6원 중에서 3원은 이전 소유자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수익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 소유자한테 요 3원을 대신 지급했죠. 내가 사채 발행자를 대신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 경과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95원 중에서 3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미수수익 또는 미수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이자라고 쓰셔도 되고 미수수익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요 반대편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겠죠. 이 92원의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사채를 취득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단기매매 목적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정한다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명칭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주식만 낼 테니까 그리고 단기간 내에 거래하는 것만 낼 테니까 그냥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회계처리로는 뭘로 돼 있어요? 네, 회계처리로는 거기 보시면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렇게 돼 있죠. 자,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단기매매 거래를 할 거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칭 자체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런데 이때 수수료가 들어가면 어떡할 것인가는 얘기죠. 거래원가. 거래원가는 항상 뭘로 붙였는지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급 수수료로 적당하게 쓴 거예요. 등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급 수수료에도 좋고 기타 등등등등 적당히 쓰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 회계 처리하고 이 회계 처리가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채 회계 처리를 거꾸로 하면 돼요. 다만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채처럼 이게 할인 발행 자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 금액은 액면 금액은 100원이고 8원에 할인 발행 자금이 있는 거죠. 할인 자금이 있는 거죠. 근데 금융자산은 절대로 할인 자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한 줄로만. 그렇죠? 그거만 아시면 돼요. 한 줄로만 표시한다는 걸.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대칭적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를 출제하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은 뒤로 가보면 이제 매도가는 금융자산, 만기 부의 금융자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걸 막 내게 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복잡해갖고. 그래서 그쪽은 다 1월 1일 날 뭔가를 사고 팔아요. 그래야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지급 사이에 사고 파는 건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겠죠? 반대적 회계 처리한다는 걸. 항상 대칭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31페이지에 오면 이제 이 증권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익이 발생할 거예요. 지분 상품에서는 배당을 받겠죠? 배당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31페이지에 오면 자, 지분 상품에서 배당을 받는데 자,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현금 배당을 받을 때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자본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자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날 현재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배당 기준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총을 열면 그날 현재로 배당을 선언하게 되죠. 이걸 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총이에요. 주총일. 나중에 배당금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죠. 배당금 지급일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발행자와 똑같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발행자가 이날은 회계 처리 안 한다고 했으니까 투자자도 이날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는 배당을 선언하는 이 시점에 드디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를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미수 배당금이라고 쓰고 자산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배당 수익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배당 수익.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사장의 수익인식에 보면 수익의 인식에서 거기 나왔잖아요. 배당 수익은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런 게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있었어요. 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권리가 생겼잖아요. 선언한 즉시 권리가 생겼죠.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나는 받겠죠. 그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미수 배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회계 처리가 31페이지에 보면 거기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참고해 보시면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이 있어요. 어제는 이제 자본 얘기할 때 그냥 배당률 얘기만 하고 말았다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11시를 넘을지 몰라서 그냥 사삭 하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있기 때문에도 그랬죠.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어제 얘기한 거는 배당률만 얘기한 거예요. 배당률은 항상 액면 금액 대비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당금을. 그래서 배당률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액면 금액에다가 배당금을 이렇게 한 것을 배당률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가로 나눈 거예요. 배당금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배당금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SK텔레콤에서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업계 최초로 100%를 배당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배당률이 100%라는 거예요. 배당금 500원을 준 거예요. 액면 금액이 500원이에요. 그래서 100%의 배당률을 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주가를 보면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죠. 주가가 한 20만 원 했거든요. 20만 원 중에 자 500원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0.몇 %게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주주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KTF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쇼의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은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쓴다고요. 하지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배당 수익률을 시험에 냈던 적은 없어요. 다 배당률만 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무관리 공부하시면 재무관리에는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을 구분한다고요.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배당률만 내왔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몰라서 배당 수익률 설명을 잠깐 하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예? 배당 수익률과 배당률은 다른 수익률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가로 2번에 보면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가 있는데, 자, 주식 배당과 무상제로 주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투자자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레인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레인콤이 있었어요. 레인콤이 있죠. 자, 네. 레인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옛날에 주가가 자 8만원이었어요. 자, 아실 거예요? 아이리버 만드는 8만원 정도 했었다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를 한다고 한 거죠. 100% 무상증자를.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주당 8만원짜리니까 내가 800만원어치 주식을 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내가 100주를 사자마자 레인콤에서 발표를 한 거야. 100% 무상증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식이 100주가 더 늘어났잖아요. 자, 100주가 더 늘어나게 되면 내가 돈을 번 게 있는가 하면 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상증자를 100%를 하게 되면 배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 8만원의 주가가 4만원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거래가 돼요. 이런 걸 이제 권리부주가 이런 걸 권리락 주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수가 100% 무상증자일 때는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음날부터 주식이 거래가 될 때 반값으로 떨어져서 거래를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주식을 보면 나는 주식을 200주를 갖고 있는데 주당 4만원짜리이기 때문에 2개를 곱하게 되면 800만원이 돼요. 따라서 무상증자를 해도 내 주주로서의 부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배당도 만약에 100% 주식 배당을 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으로 떨어져요. 50% 주식 배당을 했다 그럼 주가가 75%로 떨어져요. 75%인지는 왜 잘 계산해 보세요. 그게 떨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이 주식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내 주식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부의 증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의 단가를 계산할 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주당 800만원어치 갖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무상증자로 100주를 더 샀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없으니까 이게 200주가 되고 얼마 되냐면 8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동평균법을 사용한다면 한 주당 단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한 주당 단가가 8만원에서 얼마로 떨어져요? 4만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 요 얘기는 이제 뒤에 예제에 있으니까 예제에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간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주주의 부가 증가가 없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이렇게 수정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뒤에 예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자, 32페이지에 오면 이제 채무상품이 있는데, 자, 채무상품의 이자 수령일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걸 회계 처리했잖아요.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요거까지 회계 처리를 하셨죠, 이렇게? 이렇게 미수이자, 이렇게 이자 지급일 사이에 샀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이자 지급일인 12월 30일이 됐겠죠? 이자 지급일인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자, 이자 지급일인 12월 30일이 되게 되면 이자를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때, 자, 차변의 현금으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중에 3,000원은 미수이자를 이렇게 회수한 거예요. 이자 3,000원을 회수한 거예요. 나머지 3,000원은 여기다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만 하면 되죠. 이 단기매매 금융자산 또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인 경우에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받은 것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표시이자만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유의자율법은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예전 기준에서는 적용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유의자율법을 적용하나 적용하지 않나 어차피 단기손익이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보고기간 말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산일이죠. 결산일이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면 그 기간까지의 경과이자를 또 이자 수익으로 또 인식하는 거예요. 예. 자, 그건 뭐 좀 이따가 예제로 할 거니까.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기말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조 13번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만약에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과목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두 가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게끔 계정 과목을 쓰기만 하면 돼요.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게. 자, 그래서 3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가감하고 거기다가 평가손익을 계산하면 되죠. 그것도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거기 박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손익이란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뺀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걸 기억해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걸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기손익인식 평가손익이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자, 공정가치에다가 뭘 뺀 거냐면은 장부금액을 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공정가치에다 장부금액을 뺀 거예요. 이게 평가손익이에요. 이때 공정가치가 크면은 자, 평가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작으면은 평가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죠. 예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34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이 있는데, 자, 예제 1번의 요구사항 1번을 보시면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금융자산별로 계산하라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회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제들은 전부 다 여기는 단기매매 금융자산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평가손익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자, 언제나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공정가치 마이너스 장부금액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가치 마이너스 장부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 A사가 B사 주식과 C사 자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B사 주식이 있었죠? 자, B사 주식이 있었고, 자, C사 사채가 있었죠. C사 사채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공정가치를 한번 계산해보고 장부금액을 계산해서 자, 두 금액의 차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가로 7번을 보시면 12월 31일 현재 B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식 배당 및 무상제로 취득한 신주를 모두 포함해서 16만 원이다. 뭐 중간 과정이 쭉 있겠지만 모든 공정가치를 다 계산해보니까 16만 원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16만 원이겠죠? 1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C사 사채가 있는데 C사 사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사 자체의 공정가치는 94,000원이다 그랬는데 그 94,000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94,000원은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이요. 자, 94,000원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 이렇게 썼어요. 공정가치를 언제나 쓰실 때 공정가치를 경과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써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에도 나오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과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빼야 돼요? 장부금액을 빼야 되죠. 장부금액을 빼야 되는데 자, B사 주식의 장부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데 위에서 이제 회계처리를 쭉 해오면 장부금액이 얼마인지 아실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주지는 않고 장부금액이 얼마라고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시면 자, 15만 원의 주식을 샀죠. 일단 가로 1번에. 가로 2번에 보면 주식 배당을 선언했지만 주식 배당을 선언했다고 해서 부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취득 원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5번에 보면 무상자를 실시했죠. 그때도 부가 증가한 건 없죠. 그러면 주식이 얼마 있겠어요? 15만 원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 된 거예요? 15만 원이 된 거예요. 장부금액이. 그래서 자, 만 원의 평가액이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거죠. 자, 이제 사채 쪽을 생각해 보세요. 사채 쪽을 생각해 보면 가로 5번에 보면 7월 1일 날 A사가 B사 C사 사채를 99,000원에 구입하고 단기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는데 거래 수수료 2,000원이 있죠. 거래 수수료 2,000원을 뭐야?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요. 그 다음에 구입 대금에는 직전 이자기부터 취득일까지 경과이자 7,500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항상 취득 원가에는 경과이자를 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저기서 경과이자를 뺐잖아요. 이자 지급사에 사는 경우에. 그러면 99,000원에다가 7,500원의 경과이자를 빼면 되겠죠. 그럼 91,500원이 돼요. 자, 91,500원. 아까 얘기했지만 99,000원이 얼마야? 이게 99,000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99,000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 경과이자 이게 얼마야? 이게 7,500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채만의 가치는 91,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1,500원의 사채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94,000원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2,500원의 평가액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말의 평가 손익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 할 수가 없다고요. 또 시간이 1분 40초 이내에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또는 세무사 시험에 1분 내에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빨리 풀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모든 문제를 빨리 풀어도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풀든 간에 빨리 푸는 건 경쟁력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실력을 쌓고 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씩 단축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저는 10초가 걸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나중에 한 2분이 걸릴 거예요. 저는 10초가 걸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2분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실력 차이가 없다는 뜻인가요?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해요. 풀기만 하면 실력이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10초에 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분에 풀어요. 우리는 실력 차이는 1분 50초만큼 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애도 풀어요. 우리 애 중학교 2학년이지만 걔도 풀어요. 시간을 한 8년만 주면 걔도 8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짧게 걸린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아주 짧으면 신내린 거예요. 딱 보면 3번이네. 이거 신내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시간을 단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시간을 단축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은 일단 이 얘기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객관식 공부하실 때 하셔도 되니까, 공정가치 마이너스 장부금액이 평가손익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데 가보면, 뒤쪽에 가면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 할 건데, 그쪽은 이 장부금액이라는 데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자,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34페이지에 오면 그래서 예제 1번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예제 1번부터 가로 1번을 보면 2009년 1월 5일 A사는 B사 주식 100주를 15만 원에 취득했다 그랬죠. 그런데 거래 수수료로 3,000원을 지급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자 가로 1번에 보면 자 주식을 샀죠.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이렇게 산 거예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얼마 샀어요? 15만 원어치 샀죠. 자, 대변에 현금으로 자 15만 원을 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했어요. 단기 손익인지 금융자산만 3,000원을 여기다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 지급 수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3,000원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세월을 한참 건너뛰어서 그냥 얘를 다른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기말에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기말에 평가할 때 그냥 공정가치가 그냥 16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16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다가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평가를 해야 되죠. 자, 15만 원을 얼마로 평가해야 돼요? 16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만 원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쓰냐면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급 수수료도 지금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래 원가를 취득 시점의 거래 원가를 단기 매매 금융자산만 뭐라는 거예요?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대변에 현금을 줬는데 이 지급 수수료를 취득원가의 일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전부 다 취득원가의 일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15만 3천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15만 3천 원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말 공정가치가 16만 원이니까 이제 평가이익이 7천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죠.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7,000원이고 여기다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예요? 이게 7,000원이죠. 이렇게. 자, 이걸 보시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 돼요? 7,000원이 되죠. 자, 보시면 자, 여기도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네팅하면 7,000원이에요. 이것도 7,000원이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잖아요. 회계를 좁게 보는 사람들은 뭐가 똑같냐? 손익이 틀린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회계는 기본적으로 단기 손익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같다고 봐요. 그걸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국제기준은 더더군다나 신경 안 써요. 국제기준은 자율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단기 손익이 전체적으로 같으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취득원가로 처리해보자 귀찮기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발생하자마자 다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지급수수료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틀려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아까 발생한 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이익 있잖아요. 이 평가이익을 매도 가는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걔는 단기손익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손익 가는 건 3,000원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손익 가는 게 없게 돼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은. 그래서 그쪽은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해야지만 똑같아진다고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무조건 뭐예요? 지급수수료 같은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그걸 아시면 돼요. 옛날하고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로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옛날 기준과의 차이점을 주로 내요. 그러니까 거래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된다고요. 자 이제 뭐가 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선언했는데 A상은 동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동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주식 배당에 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주식 배당에 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금 배당이 8%가 있잖아요. 8%의 배당은 별다른 말이 없다면 무조건 액면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A사 주식이 100주가 있었죠. 100주. 자 A사 주식이 100주가 있었는데 자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8%의 배당을 했죠. 그럼 얼마 되냐면 4,000원의 배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4,000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자 미수 배당금이 얼마냐면 4,000원 4,000원 여기다가 배당 수익이 4,000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뭐가 됐냐면은, 세 번째로 배당금을 받았다. 그랬죠. 배당금을 받았을 때 차변의 현금, 자, 4,000원, 여기다 미수 배당금 4,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회계 처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7월 1일 날, 이렇게 됐죠. 가로 5번에 보면, 자, 7월 1일 날,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 7월 1일 날 이렇게 처리하죠. 자, 7월 1일 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또 샀는데 이번에는 시사사채를 샀는데 99,000원을 주고 샀어요. 자, 현금. 자, 99,000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 수수료 준 것도 있죠. 이렇게 현금. 자, 거래 수수료 얼마를 줬냐면은 가로 5번에 보면 거래 수수료로 2,000원을 지급했어요. 자, 이 거래 수수료는 여기다가 지급 수수료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지급수수료로 3,000원, 2,000원 이렇게 단기 비용 처리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현금으로 지급한 이 금액에는 뭐가 있어요? 이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자, 여기다 딱 써서 이 금액이 99,000원이다라는 걸 아시고, 거기다가 경과이자는 항상 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자, 7,500원이라고 돼 있죠.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과이자예요. 취득원가를 취득할 때도 이자 지급사에 취득하면 경과이자를 빼야 돼요. 처분할 때도 경과이자를 빼야 돼요. 처분 손익에도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처분가액에도. 그것도 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 7,500원은 뭐가 되냐면 미수이자가 돼요. 자, 미수이자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자 91,500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면은, 자, 9월 30일 날 이자를 받았어요. 자, 이제 6번에, 자, 9월 30일 날 이자를 받았으니까, 자, 차변의 현금, 여기다가 미수이자, 여기 단기 매매, 이게 뭐야, 이게 이자 수익 이렇게 된 거죠. 미수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는 미수 수익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자, 10,000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미수이자가 7,500원, 이자 수익이 2,5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유의자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의자율법을 왜 적용하지 않겠어요? 적용하지 않아도 답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똑같아요? 단기 손익이 똑같다고요. 자, 그거를 잠깐만 하나 증명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뭘 증명해 보시면 되냐면은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온 것 중에서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그냥 샀다고 그냥 가정해 보세요. 편하게. 자, 1월 1일에 샀다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유의자율법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1년이 지나게 되면, 자,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유효자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요만큼을 뭘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이 90원이고, 이 금액이 92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원이 뭐겠어요? 2원이 유효자율법을 적용한 금액이거든요. 그럼 유효자율법을 적용했다고 할 때, 여기 이자 수익이 써지겠죠? 자, 현금으로 표시이자가 써지겠죠? 자, 현금 표시이자가 5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자 수익이 7원이죠? 그럼 2원이 뭐예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한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되겠죠? 유효자율법을 적용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이번에는 92원으로 바뀌잖아요.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자, 그런데 공정가치가 95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3원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겠어요? 3원이죠. 여기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얼마야? 3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유효자율법을 적용하고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총 계산해보면 이자 수익 7,000원과 평가이익 3,000원 합쳐서 얼마 되는 거예요? 10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자, 이제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지 말아보세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자, 요 금액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 이자 수익이 얼마로 바뀌어요? 5원으로 바뀌죠. 표시이자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2원 똑같죠? 90원 똑같을 거예요. 이걸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자, 5원이라는 금액이 평가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5원으로 바뀌고 이 금액이 5원으로 바뀌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도 역시 10원이 되는 거예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효자율법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거래소수를 단기비용 처리하는 이유도 설명했잖아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단기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국제기준 말고 우리나라 현행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모든 채무증권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단기매매, 이런 단기매매 자산도 유효자율법을 적용하는 책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봤자 결국은 손익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전체 손익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뭐예요?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그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유효자율법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규모를 이게 너무 회계를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단기 손익이 같으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국제기준을 보는 더 넓은 시각이라고요. 우리가 좁은 데 갇혀갖고 이 계정 과목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정 과목이 틀린데 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간에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에 이제 12월 31일 있죠? 자, 12월 31일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자 수익을 또 인식해야 되죠. 이자 지급일이 아니니까 또 이자 수익을 또 인식해야 돼요. 그때 이자가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자, 9월 30일 현재 사채 표시 이자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0원 중에서 3개월치 이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2,5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미수이자 자, 2,500원. 여기다가 이자 수익 2,500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는 평가손익을 계산하시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손익을 계산하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그 단기매매 금융자산이 있는데 12,500원.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액이 자 12,5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 첫 번째 얘기.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세요. 자,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 자, 첫 번째 얘기. 자, 증권이 A가 있고, 증권이 B가 있고, 이거 두 가지, B하고 C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은 둘 다 이익이 났어요. 한쪽은 이익이 나고, 한쪽은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쪽은 100원의 이익이 생겼고, 한쪽은 50원의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원의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처리할 때 처리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100원을 쓰고, 여기다가 평가이익을 100원을 이렇게 쓰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40원이라고 쓰고 이쪽에다 평가손실을 40원이라고 쓰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두 개를 그냥 네팅해서 한쪽에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네팅하게 되면 여기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60원이고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60원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쓰는 방법과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국제기준에서는 그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에 보면은 어디냐면 제 3장이 있었어요. 2장인가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거기에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처럼 단기간 내에 막 사고 팔고 이러는 것들은 손익을 상기하여 표시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랬나? 또 이미지왕인가 뭐 강제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네팅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수시로 사고 판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안 팔고 있죠.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아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뭐 수시로 오늘 팔고 내일 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팔고 내일 사고 이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전에 이미 팔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시험 문제로 잘 내지는 않는데 낼 때는 굉장히 오래 갖고 있어요. 매도 가는 금융자산만큼이나 오래 갖고 있어요. 몇 년째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문제에서. 하지만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일반 기업에는 없다.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요. 왜 없느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에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맨날 사고 팔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서 했죠. 그러나 일반 기업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금융기관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있다만 하는 거예요. 회사가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분류했다고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만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닥에서는 이제 이 방법과 이 방법이 이제 논란을 빚어왔어요. 여태까지.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연구에서는 그 333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참고가 있죠? 종목 기준과 총계 기준이 있는데, 자, 종목 기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총계 기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총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보시면 나와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얘기하면 길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제 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뭐 투자와도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 동원증권인가 그 광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광고하면서 증권회사 광고하면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50 몇 년쯤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나 발표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로로 90년대쯤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요거 하나로. 그래서 이제 그 광고에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광고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지 그럼 어디다 담아야 되겠어요? 저는 광고를 보면서 그런 것만 봐요. 아니, 저 자식들이 계란을 그러면 여러 바구니에 담으면 여러 바구니를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한 바구니에 담아야지.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무관리에서 공부하실 거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할 기회가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네팅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죽이지도 않아요. 예. 근데 네팅해서 분기하는 것이 항상 편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팅해서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껏 해봤자 유가증권 2개죠. 그렇죠? 2개를 뭐 네팅 하나, 뭐 따로따로 하나, 뭐 큰일이 나겠어요. 자, 그런데 네팅하세요. 네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하나 하고 궁금해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나중에 궁금해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3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7번에 보면, 제일 끝에 시사사채의 공정가치는 94,000원으로 경과이자를 제외한 부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이 있었겠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이 94,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경과이자를 제외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회계사 2차 시험에 1998년에 출제했던 문제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06년인가 5년쯤에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도 출제했던 건데, 이 경과이자를 포함한 것인데, 이거죠. 아까 사채에서 했던 그 그림을 또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에서 우리는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 그림이. 그쵸? 이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그쵸? 근데 사채 쪽에서 이 그림은 이제 전체를 그냥 하나만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잖아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유의자율법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자, 경과이자가 이렇게 가고 있었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죠?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그림인데요. 이 세상 회계학 책에 아무데도 없는, 예? 아주 훌륭한 그림이에요, 이게. 예? 다른 학원에 있는 재무관리 강의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했다는. 그 사람이 다른 학원에 있는 재무관리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잖아요. 아니, 제 책에 거기 그려져 있다고. 그 사람은 내 책을 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항상 사채의 가치가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시장 이절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면 요 장부 금액 자체가 사채 시장 가치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채가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항상 뭐예요?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거래를 한다고요.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거래하니까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그때 그림을 해서 그랬죠, 얘가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31일이 이자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공정가치는 이날이 12월 30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치는 이 금액이라고, 이 금액. 경과이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경과이자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저기는 94,000원이 이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서 회계 처리할 때 12월 30일 현재 미수이자를 2,500원을 이렇게 인식했었죠, 이렇게. 이 미수이자 2,500원을 인식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이 94,000원이라는 얘기는 이 금액이 얼마란 뜻이에요? 96,500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주면서 거기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래버리면 그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96,5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경과이자를 빼고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94,000원이 경과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94,000원에서 뭘 빼야 돼요? 경과이자 2,500원을 빼고 이게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2,500원은 우리가 이미 미수이자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여기다 미수이자라는 게 있고 단계매매금융자산이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무조건 뭐가 돼요? 이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채무증권에서 채무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과이자인데 취득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자 지급하는 그 중간에 이자 지급 사이에 첫째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둘째 상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처분하는 경우일 거예요. 자,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발행하는 경우. 그렇죠? 발행자 입장에서 얘는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행자는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걔는 필요 없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취득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 세 번째 뭐예요? 평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취득할 때 취득원가에서 경과이자 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처분할 때 처분가액에서 경과이자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것이 기말이라면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공정가치에서 경과이자 뺀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경과이자는 늘 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공정가치에도 경과이자를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뒤쪽에 있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나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서 이런 걸 내면 거의 다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걸 낼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만 내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유의절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낼 때 그걸 낸다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상품은 뭐예요? 무조건 다 경과이자는 다 빼는 거예요. 이자 지급 사이에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경과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경과이자를 무조건 빼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만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채무상품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자예요. 이자. 이자를 어떻게 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배당금을 주는데 걔는 왜 안 빼나? 이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궁금해할까봐 책에다 써놨어요. 배당금은 왜 안 빼나? 써놨는데 뭐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디다 써놨냐면 여기다 써놨어요. 30페이지에 오면 그 연구 제일 밑에 있죠. 궁금해하실까봐. 왜 주식을 살 때는 채권을 살 때는 항상 경과 이자를 빼면서 주식을 살 때는 왜 경과 배당금을 안 빼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식과 사채가 똑같은 거니까 주식을 이날 현재 소유주한테 배당금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날 현재 주식을 구입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소유자한테 배당금을 못 주니까 내가 이걸 줄 때 배당금을 미리 띄어서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식하고 사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현재 내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이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만큼을 제거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왜 제거를 못 시키느냐? 배당금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론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얘가 누적적 우선주라면 당연히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적적 우선주는 반드시 주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안 빼요. 누적적이든 뭐든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배당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빼는 거고
이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예? 궁금해할까봐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예? 궁금해할까봐.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제 35페이지 오면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요 기말 공정가치에 경과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33페이지에 오면 그 연구에다 써놨어요. 연구에다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연구, 33페이지 연구를 보시면 이자 지급일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나? 경과를 빼서 계산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 세무사 시험에도 출제했었던 거고 회계사 시험에도 출제했던 거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경과제를 항상 빼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언제나.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처분이 있어요. 처분. 자, 35페이지에 오면 4번에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은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죠. 예?